그 내년도 경제 성장이랄까 내년도 경제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긍정적 요소든 부정적 요소든 제약적 요소든 어떻든 내년도 경제는 이 포인트를 보고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결정적인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몇 가지 포인트, 핵심 포인트 내년도 경제를 보는 걸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태준 교수님이 아까 말씀 좀 짧게 하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모든 국가들이 다 그 유동성을 확대하는 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산 시장에 있던 버블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시장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충격이 와도 굉장히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자산 가격이라든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각별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동성이 심해질 수 있고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트렌드 자체는 올해보다는 경제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를 하나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아까 조금 우리 옥동석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산의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실물 부분하고 괴리된 뭐 주가의 그런 그 높은 수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장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그 주택 가격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런 폭등.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그 서울 아파트 중에서 가운데 중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정부는 뭐 14%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사실 실제 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52% 올랐다는 게 맞고 실제 우리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아파트나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값 올랐다고 해서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영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채를 갖다 끌어다가 그런 걸 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그 주택값이 계속해서 오르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심지어 주택가격이 만약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하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차 대조표의 그 불일치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그 부채를 갚는 데 돈을 쓰다 보니까 소비를 못하게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아까 우리 옥 교수님 말씀하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 거품이 낀 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르는 그 소득을 결국에는 소비하는 데 쓰지 못하고 저축해서 돈을 갖는 데 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방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11월에 민간 가계 저축률이 작년보다 4.2% 오른 10.2%로 증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났다는 게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현상이 앞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적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아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꾸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높은 가격으로 산 거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채의 증가가 갖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 증세 그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여러 가지로 매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런 그 상황을 볼 때 그 진짜 저축을 더 늘리고 소비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2분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0%예요.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것은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나 농식산품 가격을 뺀 그런 물건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율을 따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율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머스 같은 그런 미국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이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구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총수요 자체가 굉장히 되살아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부채가 확 늘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확대지.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이유도 결국엔 경상수지 흑자라는 걸 따져보면은 소득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경상수지 흑자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외화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삶의 사람들의 질과 올라감과 동시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삶의 질이 뭐 지지부진하다 하면 그건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니까 그게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지금은 막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무감각해지고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근데 다른 나라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서로 언제 누가 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올리려면 실물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실물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이자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실물 부분이 아니라 자금 시장에서 예를 들면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는 바람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1년 사이에는 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채의 수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산 가격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내년만의 문제 플러스 앞으로 향후 한 4, 5년 동안에 가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코로나가 없어도 2018년, 19년부터 굉장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특징하면 3저,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이런 3저 현상이 있는 국가인데 우리 1985년대에 있던 3저 현상은 아주 좋은 거죠. 우리 경제에. 근데 지금의 3저 현상은 아주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3저 현상 하에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OECD에서 제시하는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다음에 기업 신뢰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걸 보면요. OECD 국가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나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그냥 겹쳐버렸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취제를 맞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돈 푼 수백에는 없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을 쓴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빚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뭐 좋은 자동차 사고 뭐 소비에 써보는 시죠.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아? 지금 먹고 살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빚을 얻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빚이 결국에는 다시 갚을 수 있고 경제를 살아나게 하려면 결국에는 그 소비라는 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국가의 생산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재정 그 지출이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게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내년은 물론 올해와 비교해 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3저 현상의 지속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이거에 대비를 못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네. 구조적으로는, 네. 질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자산 시장의 붕괴 위험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 고령화 등 요인과 같이 결합되면서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계속 향후에 위기
이 가능성이 지금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태희 교수님께서는 내년에 내년 경제를 볼 때 이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내년 경제에서 가지고 뭐 굿뉴스, 배드뉴스 한번 볼까요? 아마 굿뉴스라는 단어면 결국 이제 수출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유럽 다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굉장히 수출이 빠르게 늘 것 같고요. 근데 그 굿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마저 K자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잔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중소 제조업들이 수출에 있던 이 파티에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중소 제조업들이 이 플랫폼에 같이 타야지 이게 뭔가 수출 상담이라도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지금 하나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우리나라 이런 말들 아주 재벌 기업들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토탈해서 보게 된다면 수출이 내년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장 나쁜 뉴스 그런다면 어떡하죠?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죠. 그리고 바로 내후년에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파퓰리즘이 제가 볼 때는 끝판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미 지금 금년도에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동남 그 국제 신공항. 그게 원래 기매하기로 했던 거 그냥 갑자기 부산에 뭡니까 가덕도 뭐 이렇게 지금 가는데요. 아마 제가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업규제 3법, 노조특권 3법 하는 거,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이런 법들이 막 지금 도는데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아마 더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뭐 발부둥이라 할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재정이 파탄이 나고 뭐 그다음 경제가 무너지고 그건 2차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의 최대 악재는 아마 이 정치 리스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바깥 소식 이야기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줬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이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습니다. 그리고 풀면서 어떤 나라들은 재정이 튼튼한 나라는 괜찮은데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미 지금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에서 벌써 지금 착수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유동성 과잉 때문에 특히 남미 그리고 유럽 중에서 남부 유럽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재정 위기가 올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 예외냐? 이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IMF한테 경고장 받았어요. 당신네도 재정 좋은 건 아는데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고 재정 믿고 최저임금 막 올리고 하지 말라고 IMF에서 경고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아주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금융 쪽이라고 하는 거는 살벌합니다. 한번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돈이 재정이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 재정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 자금들이 싹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제일 큰 위험 요인은 국내 정치 리스크, 파퓰리즘. 그 다음에 국제 정치 리스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그나마 우리가 한번 믿을 만한 데가 수출이고, 근데 뭐 수출해서 우리가 그래도 정말 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한다면 모든 것 총력기울여서 중소 제조업 수출할 수 있도록 이 K브랜드 효과 살려가지고 제조업, 중소 제조업, 중소기업들 그냥 한번 수출하는데 한번 전력 투구해야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동숙 교수님입니다. 예, 사실 요즘 뭐 나오나 테스형 노래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제 뭐 경제학자든 전문가들은 항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처지를 항상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면은 우리가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100개를 나누고 그 중에 우리의 영향력은 1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 저도 지금부터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걸로 봤는데 지금 OECD 국가들은 거의 뭐 80%, 90%, 100%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저금리가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각종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를 보면은 상당히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전체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냐? 대개 다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0% 내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40%를 돌파하고 난 뒤에 45%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업부채도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를 미국, 일본, EU 등과 같은 큰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나라들하고 지표를 비교하니까 우리 괜찮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처지를 알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에 난 뉴스에 보면은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간 게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전 세계가 지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또 R&D 활동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치열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세계의 경쟁력에서 뛰어날 수 있는 우리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재벌들의 여러 가지 나쁜 그런 현상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작은 중견기업들이 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그런 기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경제 정책과 전략을 짜야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이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이 고령화율을 고령화 속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 즉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태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정당들이 오로지 그러니까 집권을 물론 집권을 하기 위한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한 정치 경쟁에 들어선다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즉 어떤 정당의 공약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보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 당장 나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거 지금 어차피 이 여야 정당 간에는 포퓰리즘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유일하게 재정 준칙을 확립하는 일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눈여겨보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요, 야당이 굉장히 선방을 해가지고 항상 투표함을 터뜨려 보면은 야당이 압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신문 언론지상에 난 그 구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먹어도 안 찍는 민주 배짱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파퓰리즘적으로 많이 퍼주더라도 받을 건 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정당의 공약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런 점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우리의 정치가들이 그제서야 저는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